이 쓰레기 냄새 더러워. 당장 꺼져. 내가 아끼고 아끼어 일구어 내 재산이 얼만진 넌 모를 거다. 복수해주마. 사람들은 내가 폐지를 줍는다고 손가락질했죠. 냄새 난다고, 쪽팔린다고, 심지어 내 아들 부부도 나를 피했어요. 하지만 몰랐겠죠. 내가 걷는 이 길 밑에는 내 이름으로 된 빌딩 5채가 있다는 걸. 그럼 왜일까요? 빌딩 5채의 주인이 왜 폐지를 줍고 있었을까요? 왜 아들한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사라졌을까요? 유언장까지 바꾸고 떠나야 했던 기구한 인생의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그 기막히고도 가슴 아픈 이야기.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부산 서면 번화가 한낮의 뜨거운 햇살이 아스팔트를 달구던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쇼핑백을 든 사람들이 오가는 골목 한편에서 허리가 구부정한 노파 한 명이 녹슨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낡은 첫모자를 눌러 쓴 그녀의 이름은 김순애, 75살이었습니다. 순애는 건물 틈 사이에 버려진 종이박스를 발견하고 천천히 몸을 숙였으며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아내며 박스를 집어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젊은 여성 2명이 순애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고 한 명이 다른 한 명의 귀에 대고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순애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개의치 않는 듯 묵묵히 폐지를 주워 담았습니다. 옆을 지나가던 중년 남성은 손으로 코를 막으며 빠르게 걸음을 옮겼고 편의점 앞에 서 있던 고등학생 무리는 킥킥거리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순애의 얼굴엔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오래 묵은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리어카가 반쯤 차자 순애는 골목 끝 높은 빌딩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25층짜리 그 빌딩은 유리창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이고 있었고 1층엔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순애는 리어카 손잡이에 기댄 채 그 빌딩을 올려다보았으며 숨을 고르며 가슴 한편에서 밀려오는 묘한 감정을 삼켰습니다. 저 빌딩의 등기부등본에는 김순애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지만 이 거리를 오가는 그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서면 일대 빌딩 5채를 소유한 자산가가 지금 이 순간 폐지를 줍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길 건너편 카페에서 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명품 로고가 선명한 핸드백을 팔에 걸친 그녀는 순애의 며느리 윤서진이었고 45살의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순애를 발견하고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서진은 뒤따라 나온 남편 박민수의 팔을 잡아당기며 순애를 가리켰고 민수는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지만 서진은 이미 성큼성큼 순애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하이힐 소리가 아스팔트 위에서 따각따각 울렸고 그 소리는 순애의 귓가에 못질하듯 박혔습니다. 서진은 순애 앞에 서더니 손으로 코를 막았으며 눈살을 찌푸린 채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또 이러시는 거예요?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요. 순애는 고개를 숙인 채 리어카 손잡이를 더 꽉 쥐었고 그녀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진은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지만 어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완전 거짓골이잖아요. 냄새까지 나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이 상황을 찍는 듯 했습니다. 민수가 뒤늦게 다가와 서진의 팔을 잡았지만 서진은 뿌리치듯 팔을 빼냈습니다. 순애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고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진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다음부턴 우리 집 근처에도 오지 마세요.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진을 바라봤고 그 눈빛엔 슬픔과 실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리어카를 밀기 시작했으며 녹슨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또 한 번 들려왔지만 순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등이 점점 작아지며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고 그 뒷모습은 말할 수 없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해가 기울고 저녁 무렵이 되자 순애는 낡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7평 남짓한 방에는 작은 싱크대와 냉장고, 낡은 이불이 전부였습니다. 순애는 문을 닫고 방 한가운데 주저앉았으며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병원 진단서와 약봉지 몇 개가 놓여 있었고 진단서 맨 위에는 빨간 글씨로 말기 판정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진단서를 집어들었으며 눈으로 그 글자들을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서면 번화가의 네온사인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고 거리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으며 가슴 한편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진짜 나로 살고 싶다. 순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고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며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재산도 정리해야 될 때가 온 것 같구나. 새벽 5시 알람 소리도 없이 순애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거리의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작은 거울 앞에 섰으며 형광등 불빛 아래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이마, 처진 눈꺼풀, 얇아진 입술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시장 한복판에서 생선을 팔며 두 아이를 키웠던 얼굴이었고 지금은 서면 일대 빌딩 5채를 소유한 자산가의 얼굴이었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순애는 낡은 서랍을 열어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초록색 표지의 그 통장에는 매달 빌딩 임대 수익이 들어오고 있었고 잔액은 이미 수십억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그 통장을 쳐다보며 한숨을 내쉬었고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녀는 옷장에서 낡은 면바지와 얼룩진 티셔츠를 꺼내 입었으며 첫모자를 눌러 쓴 채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리로 나선 순애는 어제와 똑같이 리어카를 끌며 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일요일 새벽이라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가끔 조깅하는 이들이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순애는 편의점 뒤편에 쌓인 박스를 발견하고 하나씩 펼쳐 리어카에 실었으며 골목 구석에 버려진 신문 묶음도 챙겼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거리에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거나 무관심했습니다. 순애는 그 모든 시선을 견디며 묵묵히 일을 이어갔습니다. 정오가 되자 순애는 서면 근처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비닐봉지에서 김밥 한 줄을 꺼냈고 천천히 한 조각을 베어 물었습니다. 김밥은 아침에 편의점에서 산 것이었고 참치와 단무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씹으며 공원 풍경을 바라봤고 비둘기 몇 마리가 그녀 발밑으로 다가왔습니다. 순애는 김밥 한 조각을 떼어 바닥에 던졌고 비둘기들이 서로 쪼아 먹으려 다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옆 벤치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순애가 고개를 돌리자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명이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순애를 보더니 걸음을 멈췄고 눈을 크게 뜨며 입을 벌렸습니다. 순애야, 너 순애 맞지? 순애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 전 함께 시장에서 일했던 친구 복순이었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복순은 지팡이를 옆에 세운 채 순애 옆에 털썩 앉았습니다. 세상에, 너 진짜 순애구나. 몇 년 만이야, 이게. 복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순애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고 공원 위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애야, 너 요즘 어떻게 사니? 애들은 잘 있고? 순애는 김밥을 비닐에 다시 넣으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복순아, 나 요즘 애들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 며느리는 나 보기만 하면 얼굴을 찌푸리고 아들도 날 피하더라. 복순은 순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고 순애의 눈빛 깊은 곳에 담긴 슬픔을 읽어냈습니다. 복순은 순애의 손을 꼭 잡았고 그 손은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아이고, 순애야. 그래도 가족인데 왜 그러는 거야? 순애는 고개를 저었고 멀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복순아, 나 지병을 오래 앓고 있는데 이제 얼마 못 산대.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래.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 눈빛이 다르게 보여. 누가 진짜 나를 사람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그냥 귀찮은 늙은이로 보는지. 복순은 깜짝 놀라 순애의 손을 더 세게 잡았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순애야, 그게 무슨 소리야? 순애는 복순의 손을 도리어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복순아. 나 이제 받아들였어.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진짜 나답게 살고 싶어. 돈이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사람 마음이 더 무서운 거야. 복순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자 복순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순애야, 나도 요즘 폐지 주워서 근근히 사는데 우리 내일도 여기서 만나자. 같이 다니면 덜 외롭잖아.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고 복순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공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순애는 벤치에 조금 더 앉아 있다가 리어카를 끌고 일어섰으며 오후 햇살을 받으며
다시 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저녁 7시 순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모은 폐지를 고물상에 팔고 받은 돈은 10,000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순애는 그 돈을 지갑에 넣고 원룸문을 열었으며 불을 켜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A사 용지 한 장과 볼펜을 꺼냈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종이 위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나 김순애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순애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볼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글자를 이어갔고 한 줄 한 줄 쓸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종이 위에는 전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라는 문장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애는 볼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으며 네온사인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돈이 아니라 마음을 남길 거야. 순애의 기억 속으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30년 전 45살의 순애는 새벽 4시에 눈을 떴고 남편이 떠난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작은 단칸방 부엌에서 밥을 지어 두 아이에게 먹인 뒤 순애는 고무장갑과 앞치마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서면 재래시장은 새벽부터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생선 가게들에서는 비린내와 함께 얼음 깨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순애는 자신의 좌판 앞에 쪼그리고 앉아 도미와 갈치를 손질하기 시작했으며 차가운 얼음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손가락 끝이 저렸지만 참아냈습니다. 이모, 갈치 한 마리에 얼마예요? 5,000원이요. 신선한 거 방금 들어왔어요. 순애는 손님들에게 웃으며 생선을 팔았고 저울에 올려 무게를 재고 비닐에 담아주는 손놀림은 빨랐습니다. 낮 12시까지 좌판에 앉아 있다가 장사를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 아이들 밥을 챙기고 오후 2시부터는 근처 빌딩 청소 일을 나갔습니다. 저녁 6시까지 계단과 화장실을 닦고 나면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순애는 쉬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주말이면 중국집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더했고 기름때 묻은 접시들을 닦으며 손등에 화상을 입기도 했지만 순애는 입술을 깨물며 견뎌냈습니다.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하다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회사 측에서는 보상금으로 겨우 500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순애는 그 돈으로 장례를 치르고 나니 손에 남은 게 거의 없었고 어린 두 아들을 안고 밤마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순애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으며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중학생이었고 작은 아들은 초등학생이었지만 순애는 둘 다 대학까지 보내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렇게 7년이 흘렀고 어느 날 시장 상인회 회장이 순애를 찾아왔습니다. 회장은 순애 옆에 쪼그리고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애 씨, 서면 쪽에 재개발 들어온다는 소문 들었어? 지금 땅 사두면 나중에 돈 될 거야. 순애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한텐 그럴 돈이 어디 있어요. 애들 학비 대기도 빠듯한데요. 하지만 회장은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생각해봐. 평생 이렇게 살 순 없잖아. 그날 밤 순애는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고 7년 동안 모은 돈은 2,500만 원이었습니다. 순애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심했으며
다음 날 부동산에 찾아가 서면 골목 끝 작은 땅 한 필지를 샀습니다. 2천만 원을 한꺼번에 쓰고 나니 통장엔 500만 원밖에 남지 않았고 순애는 불안했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순애를 보고 혀를 찼습니다. 저 사람 미쳤나 봐. 그 돈으로 애들 학원이나 보내지. 하지만 10년이 흐른 뒤 서면 일대는 번화가로 변했고 순애가 산 땅은 5억 원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순애는 그 땅을 팔아 더 큰 땅을 샀고 그 위에 작은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은 임대 수익을 냈고 순애는 그 돈으로 또 다른 땅을 샀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흐르자 순애의 손에는 빌딩 5채가 들어왔으며 자산 가치는 3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나갔고 생선을 팔았으며 오후에는 폐지를 주었습니다. 빌딩 관리는 변호사에게 맡겼고 임대 수익은 모두 비밀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순애는 아이들이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랐고 돈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길 원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으며 순애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여전히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줄 알았고 가끔 용돈을 드리려 했지만 순애는 거절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내 돈은 내가 쓰거라. 민수가 결혼하고 며느리 서진이 들어왔을 때 서진은 시어머니가 생선 장수라는 사실에 실망했습니다. 명절 때 친구들에게 시댁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얼버무렸고 순애와 함께 길을 걷는 걸 부끄러워했습니다. 순애는 그 모든 걸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여전히 비밀을 지켰습니다. 나중에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모은 재산이었지만 그 전에 그들의 마음을 먼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애는 병원에서 불치병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많이 늦었습니다. 1년 정도 남으신 것 같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단서를 받아들었고 병원을 나오며 결심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자식들의 진심을 시험해 보겠다고. 돈이 없는 가난한 어머니로 남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보겠다고. 현재로 돌아온 순애는 천천히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생선을 팔던 그 자리엔 이제 편의점이 들어서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환하게 거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편의점 앞에 멈춰서서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으며 젊은 알바생이 김밥을 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애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고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거기 서 계시면 위험해요. 순애가 돌아보니 택배 상자를 잔뜩 실은 트럭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땀을 닦으며 웃었고 이름표에는 최기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태는 순애의 리어카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폐지 주우시는구나. 힘드시죠? 제가 리어카 좀 밀어드릴게요. 순애는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기태는 이미 리어카 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전 원래 이런 거 돕는 거 좋아해요. 어디까지 가세요? 순애는 고물상 방향을 가리켰고 기태는 리어카를 밀며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골목을 걸었고
기태는 가끔 순애를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고물상에 도착하자 기태는 리어카를 세웠고 순애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 순애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고 기태는 손을 흔들며 트럭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애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물상 문을 열었으며 가슴 한편에 작은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순애는 아들 민수의 집 앞에 섰습니다. 서면 신축 아파트 35층 50평형대 고급 주상복합이었고 현관문 옆에는 디지털 도어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손에 든 비닐봉지를 내려다봤으며 그 안에는 시장에서 사온 사과 5개와 배 3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초인종을 눌렀고 잠시 후 며느리 서진의 목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서진아. 과일 좀 사왔어. 인터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고 몇 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은 실크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고 얼굴에는 팩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순애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현관 입구를 막고 섰습니다. 어머니, 미리 연락 좀 하시죠.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순애는 비닐봉지를 들어 보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과일이 싱싱해서 손주들 주려고. 서진은 비닐봉지를 받지 않고 팔짱을 꼈으며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애들은 학원 갔어요. 그리고 어머니, 현관에서만 계세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순애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럼 이거라도 받아. 서진은 마지못해 비닐봉지를 받았고 그 순간 코를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어디서 오신 거예요? 왜 이렇게 냄새가 나요? 순애는 자신의 옷깃을 내려다봤고 아침에 폐지를 주우며 묻은 먼지 냄새가 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애는 입술을 깨물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아침에 일 좀 하고 왔어. 서진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손을 저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방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 소파에도 앉지 마시고요. 이불이랑 쿠션에 냄새 뵐까봐 정말 싫거든요. 순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손에 든 비닐봉지 손잡이가 손가락에 파고들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주말에 우리 동네에서 폐지 주우시는 거 봤어요. 친구들이 다 봤다고요. 진짜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제발 이 근처엔 오지 마세요. 순애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고 목소리를 가다듬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진아, 나도 사람이야. 그렇게까지 말해야겠니? 서진은 팔짱을 더 단단히 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머니가 사람이면 사람답게 사세요. 폐지나 줍고 다니지 말고요. 민수 씨가 얼마나 창피해하는지 아세요? 회사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때 안쪽 방문이 열리며 큰 손주 준호가 나왔습니다. 고등학생인 준호는 교복을 입고 있었고 할머니를 보더니 눈을 피했습니다. 서진은 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학원 늦겠다. 빨리 나가.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현관으로 다가왔고 순애 옆을 지나가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다음엔 전화하고 오세요.
그리고는 재빨리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순애는 손주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진은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어머니, 전 바쁘니까 가보세요. 그리고 다음부턴 정말 연락하고 오세요. 아니면 아예 오지 마시거나요. 서진은 문을 닫으려 했고 순애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집에 없니? 회사 갔어요. 오늘 야근이래요. 문이 닫혔고 순애는 닫힌 문 앞에 홀로 섰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천장의 조명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로 향했으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그 얼굴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주름진 얼굴, 낡은 옷, 구부정한 어깨. 순애는 거울 속 자신을 오래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1층 로비에 내려와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순애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순애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음만 길게 울리다 끊겼습니다. 순애는 다시 전화를 걸었고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으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걸 느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애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고 오현석 변호사 명함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걸음을 옮겼으며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을 봐야겠구나. 그날 오후 3시 순애는 공원 벤치에 앉아 복순을 기다렸습니다. 벤치 옆에는 리어카가 세워져 있었고 그 안에는 오전에 주운 박스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순애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내쉬었고 아들 민수의 집에서 당한 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 손주의 피하는 눈빛, 닫히는 문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순애야 왔어. 복순의 목소리가 들렸고 순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순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으며 손에는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순애 옆에 앉으며 보자기를 펼쳤고 그 안에는 김밥 2줄과 삶은 계란 4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만들었어. 같이 먹자. 순애는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복순은 이미 김밥 1줄을 순애 손에 쥐어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김밥을 먹었고 공원 위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김밥을 반쯤 먹다가 순애를 힐끗 쳐다봤고 순애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순애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순애는 김밥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고 복순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복순은 순애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순애야, 나한테는 말해도 돼. 우리 얼마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순애는 한참을 입술을 깨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복순아, 오늘 민수네 집에 갔다 왔어. 과일 사들고. 복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고
순애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집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더라. 냄새 난다고. 소파에도 앉지 말래. 손주는 나보고 얼른 피해갔고, 순애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고 마지막 문장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복수는 순애의 손을 꼭 잡았고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순애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순애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복순아. 평생 애들 키우려고 악착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취급받아야 하나. 복수는 순애의 등을 토닥이며 한숨을 쉬었고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공원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비둘기 몇 마리가 벤치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복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애야, 그래도 너무 상심하지 마. 며느리가 지금은 모를 수도 있어. 나중에 후회할 날이 올 거야. 순애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 그때는 이미 늦었겠지, 복순아. 복수는 순애의 말뜻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순애의 눈빛에서 뭔가 결심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복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야, 너 혹시 무슨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나 걱정되는데. 순애는 고개를 저으며 복순의 손을 도리어 토닥였습니다. 걱정 마, 복순아. 난 괜찮아. 그냥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 중이야. 복수는 더 묻고 싶었지만 순애의 표정을 보고 참았습니다. 대신 순애의 손을 더 꽉 잡아주었고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순애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까?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트럭 시동 소리가 들렸고 택배기사 기태가 트럭에서 내려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기태는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들, 또 뵙네요. 오늘도 폐지 주우셨어요? 복수는 기태를 보며 반갑게 웃었습니다. 어머, 지난번 그 총각. 또 만났네. 기태는 순애의 리어카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제가 밀어드릴게요. 고물상까지 가시죠? 순애는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기태는 이미 리어카를 밀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옆에서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순애야,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도 있네. 받아, 그냥. 세 사람은 천천히 고물상으로 향했고 기태는 리어카를 밀며 가끔 뒤돌아보며 웃었습니다. 고물상에 도착하자 주인은 폐지를 확인하고 12,000원을 건넸으며 순애는 그 돈을 받아 지갑에 넣었습니다. 순애는 기태에게 말했습니다. 총각, 내가 뜨끈한 어묵 좀 사줄게. 고마워서. 기태는 손사래를 쳤지만 복순이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그냥 받아요. 노인네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세 사람은 근처 분식집에 들어갔고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순애는 어묵 3개를 주문했고 따뜻한 국물이 담긴 그릇이 나왔습니다. 기태는 어묵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전 원래 이런 거 돕는 거 좋아해요. 제가 옛날에 힘들 때 누가 도와줘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남 돕는 게 제 낙이에요. 순애는 기태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으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복수는 순애를 보며 웃었고 순애도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기태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마음이잖아요. 돈이 많든 적든 마음이 따뜻한 게 최고죠. 순애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복수는 순애의 손을 꼭 잡았고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정말 시험해 봐야겠다고. 그리고 진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야겠다고. 그날 오후 5시 순애는 서면 골목을 걸으며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분식집에서 복순과 기태와 헤어진 후였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골목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편의점 뒤편에 쌓인 박스 몇 개를 더 주우려고 몸을 숙였고 그 순간 갑자기 눈앞이 핑 돌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순애는 리어카 손잡이를 꽉 쥐려 했지만 손에 힘이 빠졌고 손잡이가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젊은 남성이 순애를 붙잡으려 했지만 순애는 이미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순애의 다리가 꺾이며 몸이 앞으로 쏠렸고 옆에 있던 여성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순애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고 첫모자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재빨리 모여들었고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119 불러요. 빨리. 한 중년 여성이 휴대폰을 꺼내 신고를 했고 다른 남성은 순애의 어깨를 흔들며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눈을 감은 채 대답하지 않았고 입술만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5분쯤 지나자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응급구조사 2명이 들것을 끌고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순애를 들것에 옮겼고 혈압과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혈압 낮아요. 빨리 이송해야겠습니다. 구조사 중 한 명이 순애의 가방을 집어들었고 가방 속에서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구조사는 지갑을 주워 신분증을 확인했고 김순애라는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향했고 순애는 들것에 누운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부산 대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순애를 진찰실로 옮겼습니다. 담당 의사는 순애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며 간호사에게 지시했고 간호사는 재빨리 링거를 준비했습니다. 의사는 순애의 과거 진료 기록을 확인했고 말기 질환으로 6개월 전부터 치료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의사는 간호사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호자 연락 좀 해주세요. 상태가 심각합니다. 간호사는 순애의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고 연락처에서 아들이라고 저장된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시각 민수는 회사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지만 민수는 무시하고 계속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이 연달아 3번 더 진동하자 민수는 불안해졌고 회의실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전화를 받자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부산 대병원 응급실입니다. 김순애 환자분이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휴대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회의실로 달려가 가방을 집어들었고 동료들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한 뒤 회사를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민수의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아프신지, 혹시 큰일이 난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30분 뒤 민수는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는 민수를 상담실로 안내했고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환자분이 말기 질환으로 몇 달째 치료받고 계셨던 거 아시죠? 민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는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의사는 한숨을 쉬며 차트를 보여줬고 거기에는 6개월 전부터의 진료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분이 무리하게 활동하시다가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찾았지만 입원이 필요합니다. 1층 행정실에서 입원 수속 먼저 해주세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행정실로 향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어떻게 되신 거예요? 민수는 돌아보며 서진을 보았고 서진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서진에게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고 두 사람은 함께 행정실로 향했습니다. 행정실 직원은 컴퓨터 앞에 앉아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환자분 신분증 좀 주세요. 민수는 어머니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건넸고 직원은 신분증을 스캔하며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의 손이 멈췄고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들어 민수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환자분 주소지가 서면 중앙로 123번지 그랜드 빌딩으로 되어 있는데 맞으신가요? 민수는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랜드 빌딩이요? 아니, 어머니는 서면 쪽 원룸에 사시는데 직원은 화면을 다시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등록된 주소는 분명히 그랜드 빌딩 주소로 되어 있어요. 혹시 최근에 이사 가신 건가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고 옆에 서 있던 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빌딩이에요? 어머니는 원룸에 사시는데 왜 빌딩 주소가 나와요? 직원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희도 등록된 주소대로만 확인하는 거라. 혹시 잘못 등록되신 건 아닌가요? 민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생각에 잠겼고 서진은 민수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상하지 않아요? 왜 어머니 주소가 빌딩으로 되어 있어요? 민수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고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수속 진행해 주세요.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내밀었으며 민수는 멍하니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수속을 마친 후 두 사람은 병실로 향했고 복도를 걷는 내내 서진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해, 진짜 이상해. 왜 빌딩 주소가 나오는 거야?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순애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의자에 앉으며 어머니를 바라봤고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서진은 창가에 서서 밖을 보며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순애는 눈을 감은 채 고요히 숨을 쉬고 있었고 병실엔 링거 떨어지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이틀을 보낸 순애는 퇴원했고 집으로 돌아와 하루를 쉬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지만 순애는 들어오지 말라고 했고 민수는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주머니에서 오현석 변호사 명함을 꺼내 오래 바라봤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는 반갑게 전화를 받았고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순애는 낡은 옷 대신 단정한 검은색 바지와 흰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고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여전히 주름지고 수척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순애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고 버스를 타고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건물로 향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는 서면 중심가 고층 빌딩 15층에 있었고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깔끔한 리셉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원은 순애를 안내했고 복도를 지나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60줄의 오현석 변호사가 일어서며 웃었습니다.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어서 앉으세요. 순애는 책상 앞 의자에 앉았고 현석은 커피를 권했지만 순애는 손을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현석은 의자에 앉으며 순애를 바라봤고 순애의 표정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전화로는 급하다고만 하셨는데. 순애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유언장을 바꾸고 싶어요. 현석은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유언장을요? 지금은 아드님께 전 재산을 상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뭘 바꾸고 싶으신 거죠? 순애는 수첩을 펼쳐 거기 적힌 메모를 가리켰고 현석은 그 글씨를 읽었습니다. 전 재산사회복지재단 기부라는 문장이 선명했습니다. 현석은 수첩을 내려놓고 순애를 다시 보았으며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3천억을 전부 기부하시겠다고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을 감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전부 기부할 겁니다. 아들에게 남길 건 아무것도 없어요. 현석은 의자에 등을 기댔고 한참을 순애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드님이나 며느님과 무슨 일 있으셨나요? 순애는 입술을 깨물며 창밖을 바라봤고 한참 후에 대답했습니다. 내 자식들은 이미 마음을 잃었어요. 나를 사람으로 안 봐요. 그냥 짐으로만 보죠. 냄새 난다고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손주도 나를 피해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현석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전 재산을 기부하시면 아드님은 어떻게 되시겠어요? 순애는 고개를 돌려 현석을 똑바로 바라봤고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마음 없는 부자는 불행해요. 차라리 돈 없이 살면서 사람 마음을 배우는 게 나아요. 현석은 순애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어 서류 몇 장을 꺼냈고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정말 확실하신 거죠? 이 결정은 번복할 수 없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고 현석은 펜을 건넸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받았고 서류를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에는 유언자 김순애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전 재산을 부산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함이라는 문장이 타이핑되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한 장 한 장 서명을 했고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지막 장에 도장을 찍는 순간 순애의 눈가에 눈물이 흘러내렸고 한 방울이 서류 위에 떨어졌습니다. 순애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고 서류를 현석에게 건넸습니다. 현석은 서류를 받아 확인했고 서류철에 넣어 서랍에 보관했습니다. 그는 순애를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후회 없으시죠? 순애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고 목소리는 이전보다 밝았습니다. 후회 없어요. 이제야 마음이 편해요. 30년 동안 그 돈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몰라요. 이제 다 내려놓으니까 후련해요. 현석은 순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진짜 부자예요. 돈이 아니라 마음이 부자예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고 현석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순애는 가슴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고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와 거리를 걷던 순애는 공원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고 복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순은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순애야, 어디야? 복순아, 나 지금 일 좀 보고 나왔어. 이제 짐을 내려놨어. 복순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순애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훨씬 밝아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내일 또 만나자. 공원에서. 응, 내일 봐. 순애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고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원룸에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내 한 장 한 장 넘겼고 젊은 시절 남편과 찍은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순애는 그 사진들을 보며 미소 지었고 조심스럽게 박스에 담았습니다. 옷장에서 오래된 옷가지들을 꺼냈고 남편이 입던 스웨터도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 스웨터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서 있었고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짐을 박스에 담고 나자 방은 텅 비어 보였고 순애는 방 한가운데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7평 남짓한 작은 방이었지만 이곳에서 순애는 자신을 찾았고 진짜 자신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거야. 유언장을 바꾼 지 사흘째 되는 날, 순애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순애는 어젯밤 정리해둔 박스들을 확인했고 작은 가방 하나에 옷가지 몇 벌과 약봉지를 넣었습니다. 5시 정각 아래층에서 트럭 시동 소리가 들렸고 순애는 창문을 열어 내려다봤습니다. 기태에 트럭이 서 있었고 복순도 작은 보따리를 들고 함께 와 있었습니다. 순애는 박스들을 하나씩 문 밖으로 옮겼고 기태가 계단을 올라와 박스를 날랐습니다. 복순은 순애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애야, 나도 같이 갈게. 너 혼자 두면 걱정돼. 순애는 눈을 크게 뜨며 복순을 바라봤고 복순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여기 더 있어봤자 외로워. 시골 가서 너랑 같이 살자. 순애는 복순을 껴안았고
두 사람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태는 마지막 박스를 트럭에 싣고 두 사람을 도왔으며 순애와 복수는 나란히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출발했고 부산 시내를 빠져나가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복수는 순애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두 사람은 말없이 앞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오전 9시 민수는 회사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도 전화했지만 받지 않으셨고 오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전화벨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고 민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5번을 더 걸었지만 모두 연결되지 않았고 민수는 회사를 조퇴하고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11시 민수는 어머니가 사는 원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민수는 관리실로 내려가 관리인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관리인은 예비 열쇠를 가지고 올라왔고 문이 열리자 텅 빈 방이 나타났습니다. 박스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 메모지 한 장만 놓여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조용한 곳으로 조금 쉬러 간다. 민수는 즉시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고 서진은 급히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뒤 도착한 서진은 텅 빈 방을 보며 당황했고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정말 떠나신 거예요? 어디로 가신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오후 2시 민수는 서면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순애의 신분증 사본을 확인하며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했고 잠시 후 화면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경찰은 민수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혹시 어머님이 서면 일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거 맞나요? 여기 주소지가 그랜드 빌딩으로 되어 있는데.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경찰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추가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서 안에 있던 다른 형사가 다가왔고 화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분 서면 쪽 빌딩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 아니야? 자산이 어마어마한데. 민수와 서진은 서로를 바라봤고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찰은 CCTV 추적을 시작했고 민수 부부는 경찰서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서진은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고 어머니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몇 개의 기사가 나왔고 모두 부동산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어머니가 정말 3천억짜리 빌딩 주인이래요. 민수는 서진의 휴대폰을 받아 기사를 읽었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그럼 그 돈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혹시 어머니가 정말 기부해버리신 건 아니겠죠?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한 경찰서 출입 기자가 대기실을 지나가다 민수 부부를 보았고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저분들 누구세요? 무슨 사건인가요? 경찰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실종 신고 들어온 건데 피해자가 서면 빌딩 주인이래요. 기자는 눈빛이 반짝였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 지역 온라인 신문에 기사가 올라갔습니다. 서면 빌딩 여주인 김순애 행방불명, 자산 3천억 추정.
민수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고 서진은 휴대폰으로 기사를 읽으며 떨고 있었습니다. 기사 댓글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빼곡했습니다. 가족이 너무하네요. 저렇게 돈 많은 분을 폐지 죽게 만들다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구박했다는 소문 들었어요. 서진은 휴대폰을 던지듯 테이블에 내려놓았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완전히 망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우리 욕하고 있어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아, 우리가 어머니한테 너무 심했던 거 아닐까? 서진은 민수를 노려봤고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심했다고요? 어머니가 그 많은 돈을 숨기신 게 잘못이죠. 우리한텐 한 푼도 안 주시고 혼자 다 기부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서진은 계속해서 휴대폰으로 기사와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그 시각 경상도 작은 시골 마을. 순애와 복수는 낡은 흙집 마당에 서서 별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순애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애야, 이제 마음 편하지?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복순아. 내가 함께 와줘서 정말 고마워.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 두 사람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시골 마을의 새벽 5시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는 눈을 떴고 창문 너머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고 맑은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담 너머로는 초록빛 산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옆방에서는 복순이 아직 자고 있었고 순애는 조용히 문을 닫고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순애는 헛간에서 호미를 꺼내 들었고 텃밭으로 다가갔습니다. 땅을 파기 시작했고 호미가 흙을 파헤칠 때마다 흙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순애는 주머니에서 상추 씨앗 봉지를 꺼냈고 한 알씩 조심스럽게 땅에 심었습니다. 손에 흙이 묻었지만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30년 전 시장에서 일하던 시절 손에 묻던 생선 비늘 대신 이제는 흙이 묻었지만 이 흙은 따뜻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해가 완전히 떠올랐고 순애는 호미를 내려놓고 마당 평상에 앉았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고 순애는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텃밭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밭이었지만 순애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6시쯤 복순이 방에서 나왔고 마당에서 일하는 순애를 보았습니다. 복순은 웃으며 다가왔고 순애 옆에 앉았습니다. 순애야, 새벽부터 벌써 일했네. 몸은 괜찮아?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복순아. 오랜만에 이렇게 땅 만지니까 기분이 좋아. 두 사람은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을 준비했고 밥과 김치, 된장찌개를 차렸습니다. 마루에 앉아 밥을 먹으며 복수는 옛날 이야기를 꺼냈고 젊었을 때 시장에서 함께 일하던 시절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순애는 오랜만에 크게 웃었고 복순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고 참새 몇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오후 2시쯤 택배 트럭 소리가 들렸고 기태가 짐을 들고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기태는 땀을 닦으며 웃었고 순애에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부산에서 가져온 짐 몇 개 더 있어서 가져왔어요. 기태는 박스 2개를 내려놓았고 집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여기 진짜 좋네요.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할머니들, 여기서 사시는 거 딱이에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고 기태에게 점심을 먹었는지 물었습니다. 기태는 아직이라고 대답했고 순애는 부엌으로 들어가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이 도왔고 30분 뒤 따끈한 찌개와 밥이 상에 올랐습니다. 기태는 숟가락을 들고 찌개를 한 숟갈 떠먹었고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우리 엄마 손맛 같아요. 순애는 웃으며 대답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옛날엔 식당도 했었어. 손님들이 많이 찾아줬지. 기태는 밥을 한 그릇 더 먹었고 배를 두드리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기태는 순애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가족분들한테 연락은 하세요? 걱정하실 것 같은데. 순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고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총각. 나 좀 더 쉬고 싶어. 기태는 더 묻지 않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순애와 복순에게 인사를 하고 트럭에 올라탔으며 손을 흔들며 마을을 떠났습니다. 순애는 기태의 트럭이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고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녁 6시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마당 평상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고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이 섞여 아름다웠습니다. 순애는 가슴에 손을 얹었고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말기라고 했던 병도 요즘은 덜 아팠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살 것 같아. 7시쯤 복순이 방에서 나왔고 저녁 산책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길을 천천히 걸었고 논두길을 따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순은 순애를 보며 웃었고 말했습니다. 순애야, 내 얼굴 많이 밝아졌다. 예전엔 그렇게 어두웠는데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아.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복순의 팔짱을 꼈고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었습니다. 복순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야, 순애야. 돈 많은 게 행복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사는 게 행복인 거지. 순애는 하늘을 올려다봤고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맑은 공기가 온몸을 채웠습니다. 순애는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순아, 고마워. 내가 함께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복순은 순애의 손을 꼭 잡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천천히 걸었고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논에서는 개구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애는 이 모든 소리가 평화롭게 느껴졌고 가슴 깊은 곳에서 온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마당 평상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봤고 별들이 쏟아질 것처럼 가득했습니다. 복순도 옆에 누웠고 두 사람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순애는 눈을 감았고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시골에서 순애가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부산에서는 민수가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실종 신고를 낸 지 일주일째, 경찰로부터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민수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민수는 회사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민수는 받았고 중년 남성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민수 씨 맞으시죠?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오현석 변호사입니다. 여사님, 어머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민수는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고 주변 동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어머니 변호사요? 어머니가 변호사가 있으셨어요? 현석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30년 동안 여사님의 재산 관리를 담당해 왔습니다. 뉴스에서 실종 소식을 봤습니다. 급히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민수는 목소리가 떨렸고 급히 대답했습니다. 네, 갈게요. 주소 알려주세요. 민수는 회사를 조퇴하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서면 중심가 고층 빌딩 15층, 법무법인 정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리셉션 직원이 민수를 안내했습니다. 현석은 응접실에서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고 민수가 들어서자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민수 씨 앉으세요. 민수는 소파에 앉았고 현석은 맞은편에 앉으며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현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사님께서 실종되시기 전에 유언장을 변경하셨습니다. 민수는 눈을 깜빡이며 현석을 바라봤고 현석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여사님께서 전 재산 3천억 원을 부산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서류에 직접 서명하셨고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민수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서류를 집어들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에는 어머니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전 재산을 부산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함이라는 문장이 또렷했습니다. 민수는 손이 떨렸고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정말 어머니가 직접 하신 거예요? 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여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서명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민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현석은 민수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렸고 조용히 차를 내밀었습니다. 민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걸 되돌릴 방법은 없나요? 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입니다. 여사님께서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하셨고 증인도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챙겨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민수의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수는 거실에 들어섰고 서진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고 서진은 놀라 일어났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민수는 창밖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유언장을 바꾸셨어. 전 재산을 전부 기부하셨대. 서진은 서류를 집어들어 읽기 시작했고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첫 장을 넘기고 두 번째 장을 읽을 때쯤 서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진은 서류를 내려놓고 민수를 보았으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3천억을 전부 기부한다고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한텐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고 서진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돈은 우리 거였어요. 우리가 받았어야 했어요.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혼자 다 기부해버려요? 민수는 서진을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그 돈보다 중요한 건 어머니야. 지금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돈 얘기나 하고 있어? 서진은 민수를 노려봤고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그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애들 미래가 달린 거라고요. 민수는 서진에게 한 걸음 다가섰고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진아, 내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냄새 난다고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창피하다고 했잖아. 그게 사람 할 짓이야? 서진은 할 말을 잃고 입술을 깨물었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돈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셨어. 우리가 사람으로 대해주길 바라셨던 거야. 근데 우린 뭐 했어? 돈만 생각했잖아. 서진은 소파에 주저앉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민수는 발코니로 나가 문을 닫았고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파 옆에는 명품 가방들이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명품 시계와 지갑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물건들을 하나씩 바라봤고 갑자기 모든 것이 무가치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가방 하나를 집어들어 바닥에 던졌고 가방이 쿵 하는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대체 뭘 잃은 거야? 한편 민수는 발코니에 서서 밤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쥐었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유언장 소식을 들은 다음 날 민수는 새벽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병원 기록부터 확인했습니다. 부산 대병원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어머니의 진료 기록을 열어봤고 6개월 전부터 매주 병원을 다녔다는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혼자 다녔고 보호자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답답해졌고 다음으로 어머니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통신사에 연락해 최근 3개월 통화 내역을 받았고 그 기록을 보며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부분은 병원이나 약국이었고 가족에게 건 전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께 건 전화는 한 달에 두세 번뿐이었고 그마저도 통화 시간은 1분을 넘지 않았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했고 어머니는 주로 편의점에서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의 소액만 사용하셨습니다. 김밥, 삼각김밥, 컵라면이 대부분이었고 가끔 약국에서 5,000원 정도 사용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고 책상을 쳤습니다. 오전 10시
민수는 어머니가 자주 가셨다는 서면 공원을 찾아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고 폐지를 줍는 노인 몇 명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그들에게 다가가 어머니 사진을 보여줬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는 다른 벤치로 이동했고 1시간쯤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다가왔고 민수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민수를 힐끗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순의 아들 되시는 분? 민수는 놀라 할머니를 돌아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할머니는 어머니를 아세요? 할머니는 복순이었고 복순은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알지. 순애랑 나랑 오래된 친구야. 민수는 복순의 손을 잡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어디 계신지 아세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복순은 민수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왜 찾아? 돈 때문에? 민수는 얼굴이 붉어졌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순애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니? 병원도 혼자 다니고 폐지도 혼자 줍고 아무도 없었어. 너희들은 뭐 했어? 민수는 눈물을 흘렸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 용서 빌고 싶어요. 제발 어디 계신지 알려주세요. 복수는 민수를 한참 바라보다가 일어섰고 민수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 근처 작은 분식집에 들어갔고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복수는 물을 한 잔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순애는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마지막까지. 내가 정신 차리고 진짜 사람이 될 거라고.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으며 복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너희 며느리가 너무 심했어. 냄새 난다고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게 사람 할 짓이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고 복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애는 지금 시골에 있어. 나랑 같이. 거기서 밭도 가꾸고 마음도 추스르고 있어. 민수는 고개를 들어 복순을 바라봤고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주소 좀 알려주세요. 어머니한테 가서 용서 빌게요. 복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고 주소를 적어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경상도. 거기 가면 있어. 근데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순애가 용서 안 할 거야. 민수는 메모지를 받아 꼭 쥐었고 복순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와 서진을 불렀고 거실에 앉은 서진에게 메모지를 보여줬습니다. 서진아, 어머니 찾았어. 경상도 시골에 계셔. 내일 같이 가자. 서진은 메모지를 받아보더니 고개를 저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여보, 저는 어머니가 저를 용서하실까요? 제가 너무 심하게 대했는데. 민수는 서진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면 돼. 어머니는 우릴 기다리고 계실 거야.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민수와 서진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민수는 시동을 걸었고 차는 천천히 부산을 빠져나갔습니다.
고속도로에 접어들자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고 도시의 빌딩들이 점점 멀어지며 논밭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핸들을 꼭 쥐었고 앞만 바라보며 운전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차는 계속 달렸고 경상도로 접어들며 산과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민수는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며 목적지까지 1시간 남았다는 안내를 들었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후 5시 민수의 차가 좁은 시골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양옆으로 논밭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며 천천히 운전했고 서진은 창밖을 보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는 마을 입구를 지나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들어갔고 낡은 흙집 몇 채가 나타났습니다. 민수는 복순이 적어준 주소를 확인하며 차를 세웠고 눈앞에 낡은 흙집이 보였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한 사람이 호미를 들고 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차에서 내렸고 그 순간 가슴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였습니다. 서진도 차에서 내렸고 두 사람은 대문 앞에 서서 말없이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순애는 상추를 따고 있었고 뒤에서 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순애의 눈에 민수와 서진이 들어왔고 순애는 손에 들고 있던 호미를 내려놓았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섰고 서진이 뒤따랐습니다. 순애는 그 자리에 선 채 두 사람을 바라봤고 얼굴에는 놀람과 당황이 섞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앞 3미터쯤에서 멈춰 섰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고 두 손을 땅에 짚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고 울먹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서진도 민수 옆에 무릎을 꿇었고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고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땐 제가 미쳤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순애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고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다가가 민수 앞에 섰고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순애의 손은 따뜻했고 민수는 그 손을 느끼며 더 크게 울었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늦게라도 와줘서 고마워.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고 얼굴을 들어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고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엄마, 이제 돈 필요 없어요. 어머니만 있으면 돼요. 제발 다시 우리랑 같이 살아주세요. 순애는 민수의 머리를 다시 쓰다듬었고 서진을 보았습니다. 서진은 순애의 다리를 껴안으며 울고 있었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순애는 서진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 땅이 차다. 두 사람은 일어섰고 순애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순애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고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복순이 나왔고 마당의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순은 순애 옆으로 다가와 섰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애야,
이제 다 풀린 것 같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때 마을 입구에서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태가 짐을 싣고 도착했고 마당에 차를 세웠습니다. 기태는 차에서 내려 상황을 파악했고 조용히 짐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손님 오셨네요. 순애는 기태를 보며 웃었고 모두를 집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다들 들어와. 저녁 먹자. 저녁 6시 작은 방 안에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순애가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 멸치볶음, 계란말이가 소박하게 놓여 있었고 5사람이 밥상을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순애는 밥을 퍼서 민수와 서진에게 건넸고 복순과 기태에게도 밥을 주었습니다. 민수는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먹었고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어릴 적 먹던 그 맛이었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진도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고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복수는 서진의 등을 토닥이며 웃었고 기태는 밥을 한 그릇 더 비우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맛있어요. 우리 엄마 손맛 같아요. 순애는 웃으며 기태에게 반찬을 더 주었고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밥 먹으니까 좋네.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 이제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고 밥상을 둘러싼 5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순애는 모두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고.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순애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고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순애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민수와 서진을 마당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해는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으며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순과 기태는 집 안에 남았고 3사람만 마당에 섰습니다. 순애는 평상에 앉았고 민수와 서진도 앞에 앉았습니다. 순애는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고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민수야, 서진아, 내가 너희한테 물어볼 게 있어. 민수와 서진은 순애를 바라봤고 순애는 2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순애의 눈빛은 깊었고 진지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 돈을 다시 너희한테 돌려준다면 너희는 예전처럼 살 거냐? 민수는 눈을 크게 떴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니요, 엄마. 절대 아니에요. 어머니 마음을 잃는 게 더 무서워요. 돈은 이제 필요 없어요. 서진도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제 알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거. 어머님 없으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순애는 2사람을 번갈아 보았고 그들의 눈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진심인지 확인하듯 한참을 응시했고 민수와 서진은 고개를 숙이지 않고 순애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순애는 눈을 감았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했던 질문이었고 지금 들은 대답이었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눈을 떴고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았습니다. 순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됐어. 그 말이 듣고 싶었어. 돈이 아니라 마음을 원한다는 그 말.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민수는 벌떡 일어나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민수의 어깨가 떨렸고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서진도 일어나 순애를 껴안았고 세 사람은 한 덩어리가 되어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고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마음이 통했고 서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복순과 기태는 창문 너머로 이 장면을 지켜봤고 복순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두 사람을 떼어놓았고 민수와 서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말했고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냐? 돈보다 무서운 건 사람의 마음이란다. 돈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마음은 영원히 남는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고 서진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이제 알았어요. 정말 알았어요. 순애는 하늘을 올려다봤고 별들이 쏟아질 것처럼 가득했습니다. 순애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해. 3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다 내려놨어.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고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우리 함께 살아요. 부산으로 같이 가요. 제가 제대로 모실게요. 순애는 민수를 보며 웃었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나는 여기가 좋아. 이 시골이 편해. 복순이랑 함께 여기서 살고 싶어? 민수는 당황했고 서진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애는 계속 말했습니다. 대신 자주 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리고 손주들도 데리고 와. 할머니가 밭에서 키운 채소 먹여줄게.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서진도 순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매주 올게요. 애들도 데리고 올게요. 어머님한테 제대로 효도할게요. 순애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고 평상에 다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앉아라, 둘 다. 민수와 서진은 순애 옆에 앉았고 세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은 흙처럼 묻히지만 마음은 빛처럼 남는단다. 너희가 이제야 그걸 알게 돼서 나는 기뻐. 민수는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서진은 순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별을 바라봤고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집안에서 복순이 나왔고 차를 들고 마당으로 왔습니다. 기태도 함께 나왔고 다섯 사람은 평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복순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순애야, 이제 다 끝난 것 같다. 내가 원하던 대로.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받았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섯 사람은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앉아 차를 마셨고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어머니를 만난 것 같다고.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서진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게 됐다고. 순애는 하늘을 보며 미소 지었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됐어. 3개월이 흘렀고 부산은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고 저녁 뉴스가 시작됐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화면에 자막이 떴습니다. 익명의 거액 기부자 김순애 씨 3천억 원 사회복지재단에 전액 기부. 민수는 화면을 응시했고 서진이 부엌에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순애의 젊은 시절 사진이 나타났고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모습이 흑백 사진으로 보였습니다. 앵커는 순애의 이야기를 전했고 시장 생선 장수에서 빌딩 부자가 된 과정, 그리고 모든 것을 사회의 환원한 결정을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눈가가 뜨거워졌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진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고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진짜 대단한 분이셨어요.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고 목소리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셨어. 돈이 아니라 마음이. 화면은 부산사회복지재단 관계자 인터뷰로 넘어갔고 관계자는 순애의 기부금으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민수와 서진은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시각 경상도 시골 마을. 순애는 텃밭에서 호미를 들고 있었고 겨울 배추를 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삽을 들고 땅을 파고 있었고 서진은 배추 모종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평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조언을 해줬고 기태도 트럭을 몰고 와서 무거운 거름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조금만 더 깊게 파. 배추 뿌리가 잘 내려야 해. 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더 깊이 땅을 팠고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서진은 배추 모종을 조심스럽게 심었고 흙을 덮으며 물을 주었습니다. 복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잘하네. 이제 제법 농사꾼 같아. 서진은 웃으며 손을 닦았고 순애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말에도 올게요. 애들도 데리고 올게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5사람은 마당에 모여 앉았고 기태가 가져온 고기를 석쇠에 올려 구웠습니다. 불이 타오르며 고기가 지글지글 익었고 고소한 냄새가 마당에 퍼졌습니다. 복수는 막걸리를 따랐고 순애는 김치와 쌈을 내왔습니다. 5사람은 돌아가며 고기를 먹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한 거죠?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고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 민수야. 이게 행복이야.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거지. 며칠 후 한 기자가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기자는 순애에게 인터뷰를 요청했고 순애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민수의 권유로 응했습니다. 기자는 마당에 앉아 순애와 마주 앉았고 녹음기를 켰습니다. 여사님, 왜 모든 재산을 기부하셨나요? 자녀분들께 물려주실 수도 있었는데요. 순애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고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돈은 흙처럼 묻히지만 마음은 빛처럼 남거든요.
내가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고 다시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으신가요? 순애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기사가 나간 후 순애는 전국에서 많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순애의 이야기에 감동했다는 내용, 용기를 얻었다는 내용, 자신도 돈보다 중요한 것을 찾았다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순애는 편지를 하나씩 읽으며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마당 평상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처럼 가득했고 달도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옆에 누웠고 두 사람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말했고 목소리는 평화로웠습니다. 복순아, 이제 됐어. 마음이 정말 편해. 복순은 순애의 손을 잡았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순애야. 너는 진짜 부자야. 마음의 부자. 순애는 눈을 감았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맑은 공기가 폐를 채웠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순애는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돈 때문에 고민했고 돈 때문에 외로웠지만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놨고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순애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아. 1년이 흘렀고 시골 마을에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들판에는 노란 유채꽃이 만발했고 논둑길에는 민들레가 피어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순애는 복순과 함께 꽃길을 걷고 있었고 두 노인은 팔짱을 낀 채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순애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1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병원에서 말기라고 했던 병도 거짓말처럼 나아졌고 순애는 매일 아침 텃밭을 가꾸며 활기차게 지냈습니다. 복수는 유채꽃을 하나 꺾어 순애의 머리에 꽂아줬고 웃으며 물었습니다. 순애야, 후회 없지? 순애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전혀 없어, 복순아. 이제야 진짜 행복해. 복순도 웃으며 순애의 어깨를 토닥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다야, 순애야. 행복이면 된 거지. 두 사람은 언덕 위로 올라갔고 언덕 꼭대기에 서자 마을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애의 낡은 흙집도 보였고 텃밭에는 초록빛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민수 부부가 지난 가을에 심은 과일나무들도 보였고 작은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순애는 이 모든 풍경을 가슴에 담았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복수는 순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고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순애야, 오래오래 건강하자. 우리 100살까지 살자. 순애는 복순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언덕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고 유채꽃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풍경을 바라봤고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저녁 5시 순애는 집으로 돌아왔고 마당에 민수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민수 부부가 와 있었고 손주 2명도 함께 왔습니다. 순애가 마당에 들어서자 8살짜리 손녀가 달려왔고 순애의 치마를 잡으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순애는 손녀를 안아 올렸고 뺨에 뽀뽀를 했습니다. 손녀는 깔깔 웃었고
순애의 목을 꼭 껴안았습니다. 5살짜리 손자도 뒤따라왔고 순애의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순애는 아이들을 보며 눈가가 촉촉해졌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녁 6시 마당에 긴 테이블이 차려졌고 가족이 모두 모여 앉았습니다. 순애가 기른 상추와 배추로 만든 쌈밥, 텃밭에서 캔 감자로 만든 감자조림, 복순이 담근 김치가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민수와 서진, 아이들, 복순, 기태까지 모두 8명이 둘러앉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막걸리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고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그리고 엄마를 위하여. 모두 잔을 들어 올렸고 건배를 외쳤습니다. 순애는 웃으며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셨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주스를 마시며 깔깔 웃었고 서진은 순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해가 지기 시작했고 순애는 혼자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노을이 지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인생, 돈, 가족, 행복,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순애는 미소 지었습니다. 순애는 생각했습니다. 젊은 시절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빌딩을 샀고 부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순애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고 오히려 가족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순애는 모든 것을 내려놨고 이제야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순애는 하늘을 올려다봤고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중얼거렸고 목소리는 평화로웠습니다. 돈은 흙처럼 묻히지만 마음은 빛처럼 남는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고 순애의 흰 머리카락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순애는 들판을 계속 걸었고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뒤편 집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민수와 서진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순애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순애는 언덕 위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봤고 집에서는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애의 집도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가족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애는 그 광경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애의 발자국이 들판에 천천히 새겨졌고 그 발자국은 노을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됐다고. 돈이 아니라 마음의 부자. 순애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고 노을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올랐고 마을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구독자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은 참 힘듭니다. 저도 60년을 힘들게 살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버티세요. 착하게 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이고, 건강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고, 가족보다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구독자님, 오늘도 우리 행복한 인생 살아요. 그럼 편한 밤 되시고 저는 내일 다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